잠수함이 강릉 떴고요. 96년도. 북한이 난파한 무장 간첩 두 북한의 명이 고정 간첩으로 암약해온 사실이 북한의 거물급 간첩이 오늘 경찰에 잡혔습니다. 엄청 많은 공안 사. 아, 체포된 간첩이. 이거 저렇게 나왔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가스도 간첩일 수도 있고. 어떻게 신분을 저렇게 색깔 맞아요. 여러분은 북한 간첩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야, 사실 뭐 약간 좀 날렵할 것 같고 뭔가 은폐어폐 이게 자기를 신분을 숨기고 약간 뭔가 특수훈련 받은 어떤 특수훈련 받은 어떤 그런 사람이 간첩을 본인 소개십니까? 본인 얘기니까 접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우리 집 바로 옆에 이제 미장원이었거든요. 그 미장원에 파마해 주시는 할머니가 간첩으로 잡혀갔어요. 네? 할머니가 고정 간첩이었었어요. 여러분 제가 성신 교수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건 검증을 해봐야 돼요. 야사로게 하시면 여러분 이건 검증을 해봐야 돼요. 진짜라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미용실 할머니가 그룹 말다가 끌려가셨다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남들 시선을 벗어나면은 그냥 도대체 어리버리한 사람 같은데? 라고 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북한 간첩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마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속에 김수현 씨 같은 인물이 존재했었습니다.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옆집 그룹 말던 할머니가 간첩이었던 것 같이. 1997년 한여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층 연립주택에 한 신혼부부 인척을 한 사람들이 월세를 들어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부가 바로 북한에서 보낸 스파이였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야, 신혼부부가. 실제로 북한이 키워낸 부부 간첩이었던 거죠. 10년간 특수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국가가 정해준 사람과 강제 결혼합니다. 실제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한국으로 내려가서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위장하라고 북한이 지령을 내린 부부 간첩인데 과연 이 부부 간첩을 만든 김정일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뭐예요? 뭘 정보를 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남편의 이름은 최정남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아내였던 그 사람은 강연정이라는 사람인데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도중에 4학년 때 이제 간첩에 발탁이 되었다라고 하고 아내 강연정 씨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간첩 교육에 차출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가까이 이제 간첩 교육을 받은 또 아버지가 인민군 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성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가 완벽한 그런 부부 간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90년 11월 북한에서 간첩 훈련을 받던 중 두 사람 결혼하라는 당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이제 2년 만에 아들도 낳았는데요. 근데 이름을 남혁이라고 지어요. 근데 남혁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일 것 같아요? 남혁? 급여, 남혁. 남로당 혁대? 바로 남조선 혁명. 이름 거창하네. 그 금혁이는 금방현명이야. 괜찮은데요? 자, 어쨌든 23살 그리고 18살 이 정말 이 꽃다운 나이에 정말 간첩으로 뽑히고 억지로 결혼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거부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조국의 명령을 받은 군인인 거예요. 군인이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둘이 살아라 하면 무조건 살아야 되는 상황이죠. 당에서 결혼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중앙당 옥과라고 있어요. 맞아요. 엄청 예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다가 김정일이 아끼는 뭐 호위 총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제대할 때쯤에 너 저 사람이랑 결혼해 이러면 결혼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내뿐이네 아주. 아니 그럼 이 부부들은 그럼 어떤 훈련을 받고 오는 거예요? 이 이제 부부 간첩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부부 전투원이라고 합니다. 예, 부부 전투원들을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 전투원들을 많이 양성시키라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부부를 이제 내보냈을 때 한 명이 이제 하다가 죽어도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또 이제 이렇게 감시가 되다 보니까 일석이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최정남 강연정 부부도 이런 경우를 이제 코스를 밟아서 부부 전투원이 됐는데요. 육체훈련 뭐 시작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산에 둘이 풀어놔요. 그래가지고 니네가 먹고 알아서 살아나면 데려가고 죽으면 그냥 땡. 야, 이런 정도. 우에는 되게 돈독해지겠다. 그다음 더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이제 훈련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나 뉴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부부 의사도 아니고 부부 교사도 아니고 상상도 못할 부부 간첩.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은 그들은 1997년 8월 드디어 남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1997년 8월 2일 밤 11시경 거제도 앞 봉해상에서 반잠수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기서 남녀 한 쌍이 특수 잠수 장비, 전문용어로 잠수복이라고 하죠. 그걸 입고 입수를 해요. 그리고 30분 동안 수영을 해가지고 거제도 앞바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수함을 타고 거제도 앞바다까지 왔는데 왜 우리 해군은 그걸 말을 못했어요? 그러게 못 봤어요? 안 보였나? 그때 거제도 해안에는 외부에서 오는 선박들을 탐지하는 레이더 기지가 있었대요. 그럼 잡아야지. 그런데 이 잠수함에다가 얘들이 이제 스텔스 물질을 발라놔요. 당시의 기술로는 우리가 그걸 탐지할 수가 없었다고. 97년인데? 예. IF라서 그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못 쏴가지고. 간첩 맞아? 봐봐, 순간순간 번뜩인다니까? 순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잖아.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 부부가 내렸잖아요. 그래. 이들에게 뭐가 있었냐? 권총 2자루, 그다음에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 그때 당시 3천만 원. IMF 때 3천만 원? IMF 3천만 원. 아파트 그리고 값인데? 대한민국 때인데. 주민등록증과 경찰 신분증까지. 위조겠죠? 대박이다. 아니 그러면 이 10년이나 이렇게 빡세게 훈련했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북한에서 그럼 엄청난 임무를 줬겠네요? 이 자리에서 공개할까요? 아시죠? 안 해주세요. 어떤 임무를 주는 거야?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미션. 슈퍼 옥수수 씨앗을 가져와라. 얘 문익점이야? 뭐야? 아니 그냥 달라 그러지. 근데 당시에는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옥수수 박사라고 유명한 교수님 계세요. 경북대학교의 김순건 박사님. 이 김순건 옥수수 씨를 심으면 수확량이 2배예요. 당시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나. 슈퍼 옥수수. 최근까지도 간첩 파견할 만하다, 야. 그래. 그런데 그때 재밌었던 건 그때 당시에 김순건 박사 개발했던 옥수수는 사료용 옥수수였어요. 이게 좀 서글픈 건데 북한은 그때 당시에 식량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료가 어딨어. 사람용과 사료용을 구분한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일단 사료용이라도 갖고 와서 심어서 경장량 2배, 3배, 4배 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했던 거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 농작물에 관련된 권리를 어마어마하게 세계가 전쟁할 때 그래서 IMF 때 우리나라 청양고추가 해외 다국적 기업에 팔리고 지금도 고추 먹으려면 청양고추 먹으려면 외국에 로얄티를 내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당시 그 북한은 고난행군 때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북한에 있었고 그때 뭐가 제일 많이 생겼었냐면 소토지밭이 생겼습니다. 소토지밭? 소토지밭이요. 그러니까 배급을 타던 사람들이 고난행군이 되면서 배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종자를 한 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국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화전민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 산에 막 다 그냥 나무가 없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이라고 보면 그게 됩니다. 원인이죠. 그럼에도 그때 당시 그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때 이 10년 동안 훈련시킨 간첩을 북한에서 그 한국에 그 종자를 가져오라 얼마큼 그때 당시 고난행군이 심각했는가, 식량난이 심각했는가를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임무는 뭐였나요? 두 번째 임무는 우리가 앞서 봤었던 이만감의 시크릿 코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미션, 간첩 부부에게 배신자 황장엽이 어디 사는지 주소를 알아오라. 끔찍해. 그래서 그때 경호원님 오셔가지고 그때 안 들키게 막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맞아. 안가. 그래서 안가를 둔 거죠, 우리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황장엽 선생님을 근접 경호를 했었고요. 안가라는 곳은
따님도 몰랐다는 게 사실이에요? 예, 아무도 몰랐죠. 거기는 예,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가오기 때문에 노출될 겁니다. 또 다음 인물. 세 번째 미션도 황당해요. 뭐예요? 남조선의 버스 운행표, 비행기 시간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자 주민등록증을 가져와라. 이거는 시간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당시까지만 해도 쓰던 교통 시스템이 다 사회주의적이라 굉장히 낙후한 것들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당시 국내 비행장 생기기 시작하고 막 고속열차가 생기고 정말 교통이 정말 완벽하게 깔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에 저러한 교통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철도에 대한 시간표는 유사시에 철도 하나 폭파시키면 사실은 마비가 될 나도 수 그래. 있거든요. 비행기를 폭파한다든가 납치한다든가 이거는 정보를 이용하자고 하면 그리고 그 당시에 1990년대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은 전자 주민등록증 사업이라 그래서 등초번, 운전면허증, 심지어 의료보험증, 인감까지 집어넣자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현이 안 된 게 당신은 몰랐지만 지금 굉장히 민감한 게 개인정보잖아요. 이거를 이해하지 않는 거. 그래서 결국 실현이 못 됐죠, 이게. 비슷하게 우리 군이 이제 군복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안 있어서 북한의 그 군복이 다 넘어가. 저는 탄모도 넘어가고. 아직도 그래서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간첩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제 뭔가를 또 이제 준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인물 3가지 나왔거든요. 네. 3가지가 끝이에요?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사건이었고 뭘까? 부부로 위장한 간첩에게 김정일이 특별히 내린 지령인데 서울의 지하철을 마비시킬 방법을 가져왔어요. 지하철 사실 수백만 명씩 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인 거죠. 위조 주민등록증 가져와라. 서울의 지하철을 마비시킬 방법을 가져와라. 이게 사실 진짜인 거죠. 서울 지하철을 마비시킬 방안을 찾으라는 김정일의 지령. 자,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릴 텐데 하지만 김정일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지령이었습니다. 이미 서울 지하철에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던 북한 간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철도청과 서울 지하철 공사에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고정간첩으로서 암약을 했던 심정웅이라는 고정간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대한민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서울 김포에서 태어났어요. 김포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중학교 때 북측으로 전향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중학교 때? 오촌 당숙이 벌써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던 고정 간첩이었어요. 삼촌이 설득을 한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삼촌과 함께 월북도 해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떤 지령을 받고 내려오냐면 조국 해방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은 철도가 정말 중요하다. 철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네가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해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통고등학교에 들어가요. 철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준비를. 그리고 졸업을 한 다음에 철도청에 취직을 해요. 야, 영화 같다. 철도청에 취직을 하다가 다시 지령이 또 내려와요. 지하철이 중요하다. 그래서 1984년에 서울 지하철 공사에 취직을 하는데 서울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의 11개 역사와 터널 구간 설비를 관리하는 동작 설비 분소입니다. 설비 분소장 55살 심정웅 씨. 이 사람은 무려 40년간이나 북한의 지시에 따라 암약해온 고정간첩 철마산 66호였다고 국가안전기획부는 밝혔습니다. 설마 했는데 사실을 밝혔으니까 이 행위를 좀 믿기지 않고. 심 씨는 특수부대 장교로 근무하는 아들로부터 폭발 관련 재료와 장비까지 가져오게 한 뒤 은닉해온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최정남 부부 간첩과 6차례 만나 지하철을 마비시킬 집수정과 변전실 위치를 보고하고 전쟁 발발 시 접선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지하철의 철로가 침수되면 지하철을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하가 침수되지 않게끔 배수하는 집수정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 집수정 장치의 설계 도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이거 무섭다. 집수정 장치를 고장시켜서 이 지하철을 침수할 수 있을 작전에 대해서 본국에 낱낱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이 했다라는 티가 하나도 안 난다. 안 나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거기다 뭐 지금 부부간첩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가까이 지금 암약을 하면서 활동했던 고정간첩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시크릿 코드 처음에 나왔던 4,591명, 그 간첩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얼굴로 또 어떤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좀 소름 끼치는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 간첩은 한국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제가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간첩 사진입니다. 당시에. 네, 당시에. 여기 보시면 진짜 사진이에요. 그냥 관광객. 관광객. 정말 아저씨, 아주머님 그냥. 와, 진짜 평범하다. 그냥 아저씨야. 간첩인 줄 모르고 사진 보면 진짜 지금들은 탈북자 모습. 네, 그러니까 하나 예. 금방 졸업한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간첩 활동을 한 10년 동안 하다가 남포항으로 직접 들어온 사람이 이제 찾아왔는데 정말 그 편의점 앞에서 막걸리 드시는 아저씨처럼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겼고 심지어 코도 새빨개요. 왜요? 술을 많이 그렇지. 예. 의심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의심이 전혀 안 되는 인상들인데. 간첩 일이라고는. 예, 근데 그거를 바로 북한이 노립니다. 야, 요렇게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인 사람들을 내보내서 이제 거제도에 침투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조선 적응기간이라고 20일 동안 대한민국 관광지들 이제 다니면서 투어를 시킵니다. 저것도 지금 적응 기간이에요? 예, 이게 적응기간이에요. 근데 표정이 안 좋네. 예. 또 부부가 따로 찍었어 사진을. 아니 서로 찍어준 것 같아. 찍어줘.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 말하는 것도 사실 그때 위험한 거지. 어쨌든 이들은 지금 관광도 하면서 대한민국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위장을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무언가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뭐야? 뭐예요? 뭐예요? 뭐야? 뭐예요? 뭐예요? 택배. 저거 뭐예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꺼내줘. 술탄? 사제폭탄? 뭐지? 무서워. 이걸 왜 꺼내? 자, 이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분들이? 관광만 하고 다닌 게 아닙니다. 공구통 안에 있구나. 권총. 소음기까지 달았네. 이건 뭐예요? 화장? 립스틱. 립스틱. 한국에도 많은. 그리고 만년필. 만년필. 뭐예요? 수류탄. 무서워. 그리고 그건 뭐지? 기밀 문서. 뭐예요? 백지인데? 왜 백지 있잖아. 총이랑 총알 빼고는 다 남한에서 구할 수 있는 건데. 저 립스틱은 여성들이 입에 바를 립스틱처럼 생겼지만 사실 그런 립스틱이 아니라 안에 독약이 들어있는 그런 바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는 게 아니라 그 바르는 앞쪽에 그 립스틱의 앞쪽을 물면은 거기서 청산가리가 나와서 자살용? 네, 자살용인 거죠. 립스틱을 쓰는 이유가 일단 입으로 빨리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립스틱이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옷깃에 많이 숨겼다고 맞아, 해요. 이렇게 그 김현희 씨가 그래서- 잡혔을 때도 동행했던 남자분은 옷깃에 독약을 넣었다가 바로 물고 자살을 했지만 김현희 씨는 실패를 했고 근데 그런 방법들도 이제 우리 정보기관이 다 알아채가지고 체포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라고 해요. 어떤 것도 입에 넣을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손목을 포박하는 게 이제 그때 이후로 나왔다. 우리 현주 씨 있잖아요. 그분들 올 때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엄마가 꼬매서 면도칼하고 쥐약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도 쥐약과 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잡혔을 때 예, 잡혔을 때 솔직히 대박이다. 칼은 내가 못 끊을 것 같고 그냥 확 마셔버리려고. 순간적으로. 이게 아무튼 간첩들에게는 여러모로 사용될 수 있는 독극물이 있었다. 그 만년필도 이제 호신용 뭐 이런 걸로 쓰는 건데요. 이게 바로 총이 됩니다. 아, 총이 된다고? 예, 만년필 뚜껑을 열고 이렇게 두 바퀴를 돌리면 탄알이 이제 발사가 되는데 앞에 3m에 있는 이 나무 판자 간통이 될 정도로 위력이 상당했습니다. 서울 관악산
서울대 입구 등산로 바이미, 경주시 민속공익촌 야산, 경주 시외버스 물품 보관함, 강화도 만산 부근 묘소 비석 밑에. 이 장소들의 공통점 뭘까요? 산을 좋아해요. 기가 좋아. 이 기가 좋은 곳에 이들 간첩 부부가 무언가를 숨겨둡니다. 돌아다니면서. 바로 이 상자. 이 상자. 이게 하나만이 아니었어. 보시면 보통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이나 약속된 장소에 매설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공원 입구. 그러니까. 관악산 근린공원 정상 바위 밑에. 시민들이 노상 다니고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는 곳에 이들 부부가 거제도에 들어온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같은 간첩 장비들을 다 매설합니다. 이런 걸 이제 드보크라고 하는데 간첩들이 자신들이 첩보 활동에 필요한 이런 장비들을 감추어 놓고 또 서로 공유도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근데 산속 깊이 숨겨놓는 것보다 차라리 근데 이게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산속 깊이 들어가면 의심받잖아. 그렇죠. 거기 내가 혼자 갑자기 영락 없는데 그냥 가다가 슬쩍 조금만 빗나가가지고 슬쩍 파가지고 물 한 잔 먹으면서 이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네. 주민들의 산책로와 운동 장소로 애용되고 있는 관악산의 한 산자락. 밀집된 주택들이 바로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부울이 정상의 이 커다란 바위 밑이 북한 공작원들이 무기 등 각종 공작 장비를 숨겨놓은 이른바 드보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걸 찾은 거예요? 이야, 대박이다. 공작 장비 발견 당시 이곳은 솔잎과 낙엽으로 교묘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넓적한 바위를 드러내자 권총과 무전기 등 각종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게다가 간첩 활동 방지를 위해 총기의 일련 번호까지 삭제했습니다. 은색 만년필로 보이는 독침 속엔 치명적인 독약이 들어있어 인체에 대고 뚜껑을 누르면 사람은 즉사합니다. 최신 메모리식 무전기는 항공기 제작에 쓰이는 티타늄으로 제작돼 가볍고 보안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통신 거리도 멀어 안방에서도 대북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소름 끼친다. 형 설명서까지. 아니 근데 사실 근데 이거는 뭐에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 메모하려고? 유서. 유서? 유서 아니에요? 이거 어디요? 빛에다가 이렇게 보면 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셜록 홈즈에 나오는 그런 거 같은데.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안녕하세요. 북한 출신이라면 이게 제가 오늘 화장품 분위기입니다. 죽는 거 북한 아니야, 그러면? 출신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북한 간첩들이 사용했던 무기, 약물이에요, 이게. 이거를 종민 오빠가 한번 그 종이에 뿌려보세요. 제가 네. 진짜 약물. 아이고 위험한 약물을 종민이한테 맡겨. 자, 진짜예요? 뭐야? 뭘까? 근데 여기다 내 방향으로. 진짜? 내 방향으로 하지 말라고. 야, 지금 비겁하게. 비겁하게. 뭐야 나와? 까매요. 뭐야 나와? 까매요. 야, 지금 비겁하게. 비겁하게. 뭐야 나와? 까매요. 뭐야 나와? 까매요. 야골 나온다. 어머, 큰일 났다. 대박. 야골 나온다. 어머, 큰일 났다. 대박. 아무것도 안 넣어. 아무것도 안 넣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거 좀 잡아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뒤집어. 뒷편이어서 뒷편. 저쪽으로 났어.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닐까? 아닌데? 아까 맞네. 아까 맞아. 너 너무. 저기 써 있잖아. 종민이 여기 있었어? 저 문제가 종민이가 다 뿌렸어. 양을 다 썼어. 양을 다 썼어. 이렇게 만반의 준비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부부 간첩. 그런데 한국에 온 지 단 3개월 만에
발각이 되고 맙니다. 만반의 준비라니요. 정말 어설픔의 끝이었습니다. 이 부부들이 뭘 했냐면은 일단 거제도에 도착을 했잖아요. 다음 지령이 이제 마금 산온천. 이제 그걸로 가라라는 지령을 받았나 봐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돈 1,000원을 내요. 냈는데 2명 요금이 960원이었어요. 그러면 4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슬러 받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서 있던 거죠. 옛날에 어떻게 했지? 돈통 있었나? 옛날에 이렇게 돈을 돈통. 지폐를 넣으면 넣으면 운전사가 칙 하고 근데 이때는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돈을 낸 다음에 옆에 잔돈통이 있었대요.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거스름 돈을 가져가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가만히 서 있고 옆에서 사람들은 돈을 가져가고 기사는 쳐다보니까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탔는데 그 이제 자기 내릴 때 이걸 의자. 누르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 버스 그 한 개 정거장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줄을 모르고 북한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계속 누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눌렀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이제 내 여기겠거니 하고 누르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눌러서 문을 열면 내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난인 줄 알고 사람도 없고 내리는 사람도 없고. 근데 한 3번째 반에 이제 기사 아저씨가 맞죠? 쫙 문 열었는데 또 안 내리니까 좀 내려라. 그래서 내렸어요. 3번째 내려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전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 버스 펴 이렇게 역전 이름을 쭉 선 데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그 앞에 딱 난간을 찍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하나 둘 내릴 때까지 그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기사님이 저 뒤에 앉으세요. 자리 많은데 앉으세요. 안 됩니다. 저거 봐야 됩니다. 어디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항상 그렇게 부탁을 해야만 앉고 그렇지 않으면 야 고기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외국 나가서 지하철 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불안해서. 맞네. 그래. 또 한 번 이 부부가 실수를 했는데 왜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의도에 갔어요. 여의도 빌딩 지하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필 또 이 부부가 시킨 게 메밀소바를 시켰어요. 오, 맛있겠다. 메밀국수.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보통은 면을 들어서 적셔서 장국에 찍은 다음에 면만 먹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모르고 멀뚱멀뚱 있다가 장국을 그 대나무 판 국수에 있는 거기다 이렇게 부어버려요. 그 간장을 간장을 여기다 부은 거야. 여기다 부어. 그러니까 이게 다 흐르고 바지도 적시고 해서 그 당시 굉장히 수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메밀소바가 북한에서 그렇게 낯선 음식은 아니에요. 그냥 냉면 아니에요, 냉면? 메밀국수라는 게 북한에 있단 그렇지, 말이에요. 평양냉면이 또 메밀. 그리고 이게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먹는데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육수를 부어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부도 북한에서 먹었던 그 메밀국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눈에 익은 메뉴다 보니까 메밀국수란 간판 보고 그냥 들어간 거구나. 네, 그렇죠. 아니 또 실수한 게 있다면서요? 또 실수한 게 이게 저는 정말 이 얘기를 듣고 공감이 됐던 게 아기 기저귀랑 생리대 둘 중 안에서 이걸 되게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생리대를 사야 되는데 아기 기저귀를 이 여자가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물론 평양에서는 뭐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는 언니가 출산을 했다길래 아기 옷을 사가지고 갖다 줬는데 언니가 자기를 놀리냐고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아기 옷이 아니고 제가 산 게 강아지 옷이었던 거예요. 강아지 옷이었던 거예요.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북한도 21세기, 한국도 21세기인데 이게 북한하고 너무 다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간첩도 발전된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이 부부는 치명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울산의 커피숍이요. 왜 자꾸 가지나 말지. 그때 이제 울산연합의 간부 정모 씨를 포섭하기로 울산연합. 네, 그 한 커피숍에서 1차 접선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우린 공화국에서 왔어. 우리한테 공화국에 건 어떻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야? 10년 동안 뭐 배운 거야? 사실은 이제 그때도 그렇고 북한은 계속 이와 같은 공작을 펴는데 북한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친북 단체들을 포섭하는 게 북한은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울산연합의 그 정모 씨도 포섭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진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너무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주변 사람들 다 있는데 우리 공화국으로 넘어오시라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미 이거는 설득도 필요 없고. 설득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요만큼만 건들면 올 거다. 올 거야. 너무 건들면 그게 올 이제 거다. 거다. 이 사람들의 착각인데 아마도 사상 교육을 그렇게 받아나 봐요. 그러니까 남한 내에 우리 김일성 장군님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이 수모하는 있다. 세력들이 있고 그들은 확실하고 우리 편이다. 너무나 믿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낯설은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표준어를 공부하고 왔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놓고 북한 사투리를 썼다는 거는 오히려 남한 사투리를 우리 남한 말을 쓰면은 안 믿을 것이다. 우리가 공화국에서 내려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약간 북한 말을 썼을 것이다. 이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정모 씨 이제 그 울산연합의 정모 씨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안기부의 덫이다. 나 북한 갈까 안 갈까 간다 그러면 바로 이 자화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요. 정모 씨가 왜 올라가가지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요. 뭐라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안기부의 공작에 걸린 것 같다. 안기부에 이렇게 이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안기부 입장에서부터 또 황당한 게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그래서 기자들 보고 쉿 엠바고 이거 보도가 보도하지 안 됐어. 말라고. 보도가 안 됐어? 안 됐어요. 그 보도를 막았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안기부가 딱 봤을 때 촉이 온 거예요. 간첩이다 진짜. 그래가지고 울산에 있던 이 두 부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틀 뒤에 이 부부 간첩이 약속한 다방에 나타납니다. 아이고야. 대박이다. 커피숍에 나타나는 그 순간 커피숍에 앉아 있었던 커피를 마시던 30명이 일제히 총을 들고 진짜 대박 사건. 진짜 짱마. 이게 실화예요? 근데 3개월 만에 잡힙니다. 이번에 붙잡힌 최정남, 강현정은 국내에서 체포된 최초의 부부 간첩입니다. 북한에 남혁이라는 5살 난 아들을 두고 있는 이들은 북한이 최근 양성하고 있는 이른바 새세대 엘리트 공작원입니다. 서울 구로동에 월세방을 얻은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고정 간첩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인물을 포섭해 대동월북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이상씩 공작원 교육을 받으면서 4차에 걸쳐 중국 현지 적응 훈련까지 이수한 최정예화된 공작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8월 2일 3개월 만에 이렇게 잡혔는데 잡히면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강령? 잡히면 무조건 자살해. 잡히기 전에 자폭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상대방 적군이 내 몸을 터치하는 순간에 죽지 않으면 변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책임지지 않아요. 이거 북한 사람 아니라고. 그게 원래 스파이지. 원래 스파이 다 그래요. 이게 강현정 씨가 검거 후에 수사를 받던 도중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요. 근데 화장실에 갔다 돌아와야 되는 강현정 씨가 돌아오지 않아요. 불안해진 우리 측에서 화장실에 달려갔는데 이미 강현정 씨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던 거죠. 이유를 알고 보니까 청산가리, 액화가스를 흡입하고 이제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상태로 이제 내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잡힌 지 사흘째 만에 이제 사망하게 되고 남편인 최정남 씨는 전향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요? 아들 남혁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탄탄대로예요. 탄탄대로. 그 부부가 간첩으로 떠나게 되면은 그 애는 자동적으로 만경대 혁명학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이웃 깊은 혁명의 성지에 자리 잡고 있는 만경대 혁명학원. 우리 수령님들께서 햇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뜨거운 축복을 보내주시는 것만 같아 우리의 가슴은 뜨거움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 옥수수다 뭐다 뭐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 어설프게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수는 거죠. 많지. 그럼요. 자, 허술한 공작 활동으로 3개월 만에 발각된 부부 간첩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 국민을 감쪽같이 속여버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주위를 한 번쯤 둘러보게 될 혹은 TV 속에 나오고 있는 저 사람이 혹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하마드 깐수. 아버지는 선교사 출신 필리핀인, 어머니는 레바논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무하마드 깐수가 된 거죠. 네.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 말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Y대학교의 어학당에 들어갑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그 어학당에 입학한 지 5년 후에 우리말로 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뿐만 아니라 무려 12개 국어를 12개 국어 할 수가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등등. 그리고 또 사립대학교의 사학과 교수로서 재직을 하셨는데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인기가 있어가지고 과목이 그쵸. 인기가 있어가지고 과목이 그쵸. 수강 신청만 하면은 매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16살 연하의 간호사 출신 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로맨티스트 겸 천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썬킴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인물을 제가 지금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정수일.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난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최초로 베이징대의 아랍어 학과에 입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모로코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근무한 엘리트 조선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으로 귀화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서 한국으로 몰래 넘어옵니다. 자, 태생부터 자라온 환경 그리고 과정 모든 게 다른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탈북민? 탈북민. 네. 탈북민. 아랍어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랍어. 그렇죠. 둘 다 아랍어를 한다. 결혼 둘 다 한 거 아니에요? 결혼한다. 소름 끼치는 공통점. 김종민 씨가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공통점이 뭔지 찾아냈습니다. 우와, 잘생겼다. 잡아드릴게요. 네, 잘생겼다고. 깐수. 젊었을 때 한인머리가 아랍 사람 같아. 뛰면 정수일. 코스열 붙이면 깐수. 뛰면 정수일. 통일 인물이었나요? 그렇죠. 헤어라인. 아니 자, 이게요? 지금 놀래잖아요. 아예 다른 이 두 인물이 한 사람이다. 이거 너무 놀라운데? 자,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깐수라는 인물은 대학 교수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책이 깐수 교수가 쓴 책입니다. 우와, 책도. 베이루트 아랍대학교 사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했고 말레이 대학교 이슬람 아카데미 교수, 한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대학교 사학과 초빙 교수. 이 책을 이거 한 권만 쓰신 게 아니죠? 네. 책을 벌써요? 저것도 막. 야, 이거 쓰느라고 이걸 쓰는데 야. 진짜 많은데. 이만큼 있었는데. 10권 넘어요. 이 중에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신라서역 교역사 같은 책 같은 경우는 간첩으로 적발되기 전에 썼던 그리고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진짜? 간첩 전에 썼다고요? 예. 아니 이거 공부하느라고 뭐 간첩 활동할 수가 있나요 이게? 바로 이런 이야기를 오늘. 그 이제 정수일 교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간첩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 큰 방점을 찍으신 분인 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세계 4대 여행기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 등등등. 그 중에서 4권 중에 3권을 우리 글로 번역을 하신 분이에요. 특히 해초 스님이 쓰신 왕호천측 국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스님이 쓰신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글판이 없었어요. 실크로드 관련한.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으로 우리 한글판으로 번역을 하신 분이고 증명을 한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종민 씨. 예. 처용이 뭐예요? 처용. 아, 처용. 처용 다 알지 않아요? 처형 말고. 뭐예요? 처용. 처용. 알지요. 뭔데 그분 아니에요. 그 있잖아 그. 맞아. 잠깐만, 다 조용히 해봐. 처용 그분 아니에요. 그분. 그 부인하고 맞아. 나갔다가
너 나왔다. 자, 지금 네가 얘기한 게 그거 아니야? 그 부인하고 나갔다가야?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야, 이 정도면 말이야. 맞아, 반대 다리가 있는 거야. 맞아. 남자 다리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그냥 이래야 되는데 하지만 참아. 정확하게 알고 있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해서 처용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첩 맞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뭐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처용 마스크 가면을 보면은 약간 코도 크고 얼굴도 약간 붉은색이고 턱도 크고 우리나라 사람 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처용은 신라 사람이 아니라 서역에서 온 아라비아 사람 또는 페르시아 사람이다. 라는 추측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주류 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해줬는데 무하마드 깐수 교수는 계속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신라 시대 때 이미 신라와 페르시아와 아라비아는 교역이 상당했었다. 그래서 처용은 아라비아나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증거가 안 나왔던 거예요. 증거는 없죠. 근데 증거가 1998년도에 나왔어요. 뭐 어떻게? 쿠시나메라고 해가지고 이란의 고 역사서가 등장을 했는데 그 역사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처용과 똑같은 시기에 페르시아의 왕자가 신라로 가서 신라의 공주와 결혼했다라고 나와요. 대박이다. 이건 우리가 만든 역사가 아니라 이란에서 만든 역사. 물론 그 사람이 처용이다라는 팩트는 아직까지 없지만 가능성이 높아져. 나 이거 왜 몰랐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주리학계에서는 어쨌든 처용은 용의 자식으로 나왔잖아요. 설화. 그러다 보니까 설화에서 용의 자식으로 기록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족이라는 거는 다들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랍이나 페르시안이라는 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이란 측 역사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요. 나 왜 몰랐지? 사실은 그래서 무하마드 깐수 교수는 이 사람은 간첩이다라는 것만 빼면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 학계에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너무 그리고 나는 간첩인데 연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교수 연구실에 불이 항상 밤에도 꺼지지가 않던 거야. 학생들이 보면서 진짜 우리 교수님 같은 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훈모했던 학생만 진짜 몇천명 됐을 거예요, 아마. 존경받는. 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에이볼 폭격기였다고 해요. F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장 심한 욕이 이것대요. 너 그렇게 자꾸 수업 시간에 졸고 그러면 B 플러스야. 내 교수 평생 너가 형편없는 학생은 처음 봤어. 너는 B 플러스야. 와, 미플 너무. 와, 진짜 이 정도 훌륭한 교수는 진중권 교수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아니 이게 마감이었었죠. 아니 그죠 수강 신청은 조기 전성 매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작 그 강의가 시작되면은 반도 안 와. 깐수 교수의 진짜 모습은 바로 난파된 북한 간첩 정수일이었는데요. 어떻게 12년 동안 정말 깜짝같이 사람들 속일 수 있었을까요? 깐실 교수님이 이제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연애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얼굴도 되게 훈남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86년도 그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그 아랍어 통역으로 일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함께 일했던 그 아랍어 강사의 소개로 종합병원 간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와 좋은 만남을 2년 동안 유지하다가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8년을 살죠. 그러니까 연애 2년, 결혼 생활 8년이면 도합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와이프를 이제 철저하게 숨겼다는 거죠. 근데 놀라웠던 거는 밤에 잘 때 잠꼬대를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잠꼬대 할 때 아랍어로 했대요. 와, 야, 얼마나. 그 와이프는 10년간 내 남편이 아랍인인 줄 알았던 거네. 아랍 혼혈인 줄 알고 살았던 거네. 대단하다, 진짜. 아랍인도. 이슬람 문화 한국 최고의 권위자이자 전문가면서 문명교류사에 있어서 어떤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모자람이 없는 깐수 교수가 간첩이라니 학교, 제자 그리고 학계에 큰 충격이었는데요.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진짜가? 어머, 어떡해요. 단국대 교수 무하마드 깐수 씨는 외국인이 아니라 본명이 정수일인 난파 간첩으로 드러났습니다. 들으면서도 이상하죠. 외국인같이 생겼는데. 정수일의 또 다른 이름 무함마드 깐수 교수는 동서문화교류 분야에서 인정받는 학자였습니다.
그의 신라아랍 아까 책이네요. 학생들 사이에 꽤 인기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 언어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셨으니까 한자 같은 것도 참조했습니다. 한자를 더 잘. 요즘에 태어났으니까 도전적이었으니까 학생들. 동료 교수들도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해온 이 아랍인 교수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랍 사람이라 아주 깜빡 믿고 있었다고. 요새 또 뭐 외국에도 막 돌아다니고 했다서 국제적인 이제 학자로 크는구나 그런 생각만 했었지 뭐. 북한을 떠난 뒤 중동과 동남아 지역을 돌면서 레바논 국적과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는 이른바 국적 세탁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4년 국내에 들어온 정수일은 단국대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뒤 90년에는 마침내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주위 사람은 물론 8년 전에 결혼한 한국인 부인마저도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필리핀 국적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기부의 조사 결과 정수일은 그동안 160여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4차례나 북한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 이러면은 간첩 정수일은 인텔리 간첩답게 지령 해동용 난수표를 만들 때도 이처럼 외국의 유명 소설책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년 동안 사회 각계 저명 인사들과 신분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남한 정세 정보 수집에 주력해왔으며 간첩 활동하라고 이제 한국에 보내놨는데 강의하고, 승내고, 연구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할 거 다 했어. 그래서 어쨌든 12년 만에 체포가 되긴 했는데 체포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이거 누가 상상했지? 이게 어떻게 이 무하마드 깐수 교수가 12년간 안 들키고 있다가 체포가 되었을까? 바로 팩스 때문에 검거가 됩니다. 팩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팩스? 7월에 체포가 됐잖아요. 4개월 전으로 시간을 쫙 돌려볼게요. 4개월 전 돌았구나. 네. 서울에 프라자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 시청 앞에. 지금도 있는 그 프라자 호텔에서 뭔가 중요한 첩보를 안기부가 감지해냅니다. 프라자 호텔에서 팩스를 이용해서 남한의 주요 정보, 대한민국의 주요 정보를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으로 누군가가 보낸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팩스는 다 기록이 남아요. 통신 같기 때문에 안기부가 그 주변에 CCTV를 쫙 갑니다. 그래서 용의자를 특정해내는데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프라자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팩스를 이용한다. 그런데 그 외국이 어느 쪽이냐면 이 아랍권 외국인 같다. 국정원이 안기부가 몽타주까지 만들어요. 근데 웃긴 게 몽타주까지 만들면서 누가 봐도 몽타주가 깐수 교수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안기부가 깐수를 그리면서 하지만 깐수라고 깐수는 생각을 못했던 거야. 아예 연관상이 없었던 사람. 왜냐면 깐수는 그 깐수거든. 닮은 사람 있겠구나 이렇게. 예. 그래서 아마도 이건 추정의 영역인데 몽타주를 그리는 요원 중에 한 명은 이거 깐수 닮았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깐수 같은 몽타주를 그 프라자 호텔 관계자들에게 다 줍니다. 뭐 로비랑 이런 데 돌렸겠죠. 자, 그때부터 안기부가 그 프라자 호텔을 감시하고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고 4개월간 그게 이어집니다. 4개월 뒤 바로 7월 3일 낮 12시가 지난 시각 프라자 호텔 로비에 몽타주랑 똑같이 생긴 외국인이 호텔 로비로 들어와서 섹스를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어봐요. 호텔 종업원이 딱 봤어. 호텔에서 쓱 꺼냈는데 너무 똑같아. 어떡해요. 이분이 오셨네. 이분이 오셨네. 이분이 오셨어. 왔어. 그러니까 호텔 종업원은 이분이 깐수 교수라는 건 몰랐는데 몽타주가 너무 이분이었어요. 똑같아. 그래서 호텔 직원이 여기서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 팩스가 고장나서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가서 신고하는 거야. 안기부에 신고를 합니다. 몽타주랑 똑같은 남성이 팩스를 사용하러 왔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붙잡힌 게 알고 봤더니 무하마드 깐수 교수였죠. 그것도 웃겼겠다. 안기부 직원은 깐수 교수 얼굴을 따로 아는데 깐수 교수가 CCTV에 왔다 갔다 하니까 교수님 나와! 우리 간첩 잡아!
그럴 수 있죠. 나와. 괜히 오해받지 말고 나와. 그런데 이게 잡고서 깐수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알지만 깐수 교수가 지금까지 밝혔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의 연구 실적만 빼고 바이오그래피 그의 본적, 뭐 예를 들어서 고향, 국적, 뭐 취미생활, 이름, 한국어 실력 만들어진 거구나. 다 가짜였고 그냥 팩트는 난파 간첩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안기부도 놀라고 전 대한민국 국민이 다 놀랄만한 그런 검거 사건이었죠. 이 팩스는 너무 누구나 쓰는 거라서 왜 이런 신분이 쉽게 들통날 수 있는 짓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깐수 교수는 붙잡히는 순간까지도 진지했어요. 진지한 간첩이었어요. 그리고 붙잡히게 된 것도 깐수 교수의 탓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12년간 무하마드 깐수는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북한에 정보를 보내왔어요. 단파 라디오는 추적이 힘들어요. 그런데 1996년 3월 북한이 갑자기 단파 라디오로 하나하나씩 한 건 한 건씩 보내지 말고 팩시밀리로 한꺼번에 보내시오.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북한이 뭘 몰랐던 거죠. 그 담당자가 멍청했네. 뭘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깐수 교수가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해요. 우리 조사에서. 아니 팩시밀리는 보안상으로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팩스로 보내면 안 된다. 그냥 단파 라디오를 계속하자. 북한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귀엽고 팩시밀리로 보내라라고 해서 사실은 난파 간첩의 운명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팩시밀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꼬리가 붙잡혀서 검거까지 된 거죠. 김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깐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팩스로 보내면은 내 정체가 들통날 텐데라는 생각을 정말 심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낸 게 이제 팩스를 보낼 때 팩스 이름을 한국에 살고 있는 깐수라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국경 대사관에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명이 좀 웃겨요. 조선혁명의 약자 조혁. 그리고 뭐 왕청, 남역, 조혁, 루이스 이런 말로 보내고 한국은 대리점. 북한은 본점, 대통령은 회장 같은데. 네. 국무총리는 부회장, 뭐 이런 식의 어떤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운동권 수법을 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운동권 수법이잖아요, 이거.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깐수가 낫겠는데. 아니 그러면 이 깐수 교수님이 도대체 이렇게 바쁘게 지냈는데 간첩 활동을 한 게 뭐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깐수 교수가 잡지나 신문 기사들을 자기가 스크랩을 해서 보낸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신상옥, 최은희의 최근 소재지, 서울 판문점 검문소 및 방어벽 실태, K1, A1 전차 생산, 군사장비 도입 계획. 이거는 간첩 활동이다. 제목만 들으면은 다 어떤 정보에 관련된 것들인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다 신문 기사예요. 네, 맞아요. 아니고 이분이 이제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이제 교류를 하시면서 말했던 그런 정보들을 북한에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이제 오래된 외국 생활의 매너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요, 그 아랍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북에 보내는 역할을 했다.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엄청난 사실을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 맨날 가져온대. 사실 엄청난 엄청난 거 가져와. 무하마드 깐수가 12년 전에 여기 한국에 오자마자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말도 안 돼요. 너무 웃기죠? 말도 안 돼. 이게 기사에 있습니다. 12년 전에 사실 잡혔었는데 이게 84년에 그 복덕방 주인이 좀 수상하다고 해가지고 이 거동이 좀 수상하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국내 이슬람교 그쪽 지도자가 이제 보직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은 아니다,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 보직을 쓰고 나왔습니다. 자, 복덕방에서 뭘 했는데요? 복덕방 주인이 신고를 했다. 복덕방에서 수상한 짓을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짓을? 총을 꺼낸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집을 찾으러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 했는데 그 화폐 단위를 원이잖아요, 우리가. 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화폐 개혁 전에. 근데 제가 생각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나는 환이라는 단어를 써본 기억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한 거죠. 이 사람이 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얼마, 몇 원 이렇게 얘기할 텐데 환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바로 이제 신고를 해버린 거죠. 뭐 3,000원이 아니라 3,000환. 고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용산구 한남동에서 복덕방을 운영하시던 이 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복덕방 사장님의 어떤 예리함. 뭔데요? 저는 꼭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냐면 환도 환인데
복덕방 사장님이 평범한 시민이잖아요. 봤을 때 이 양반이 외국인이라서 처음에는 말이 좀 이렇게 어색한가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깐수 교수의 말 속에서 북한 말의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 말투가 너무 북한 말 같은 거예요. 복덕방 사장님 실제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이 와서 집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북한 간첩 같다라고 이 사람이 신고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국내에 있는 이제 이슬람 교계의 지도자가 보증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깐수 교수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레바논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슬람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아랍 이슬람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 있는 이 이슬람 리더들은 이슬람교 관계자들은 이분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실한 전문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얼마나 황당해. 깐수가 간첩이라니. 얼마나 황당해요. 라고 결국엔 보증을 서줘서 깐수 교수가 혐의를 다 벗게 돼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복덕방 사장님이 나중에 한 그 대학교 근처에서 깐수 교수님이 이제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그 깐수 교수님을 우연히 마주쳤대요. 근데 너무나도 존경받는 교수님을 내가 간첩으로 하고 있었다니 몇 년간 죄책감에 내가 이 교수님을 신고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깐수가 간첩이다. 뉴스 보고 정말 황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눈썰 믿는 최고야 말하면서. 정수일 씨는 조선족 출신 중에서도 가장 뭔가 엘리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인재 중에 인재였고요. 그런 사람이 어떤 나의 조국은 중국이 아니라 조선이다라고 이제 당당히 소신을 밝히면서 1963년에 아내와 함께 북한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북한의 초반에는 그렇게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는 별개로 이제 평양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죠. 또 그런 재직을 하는 도중에 1963년 김일성을 방문한 그런 아랍 대표단의 어떤 통역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김일성 통역은 어마어마한 그렇죠. 1호 통역. 저기 지금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에요. 저 이집트에서 대통령이 왼쪽에 김일성 있네요. 또 당시는 북한에서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깐수 씨야말로 당시 북한 내에서는 아랍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발탁이 된 거죠. 아니 사실 북한에서 이제 아랍어과라고 하는데 좀 생소하잖아요. 사실 북한에서 좀 인기가 좀 있었나요? 이제 1970년대 아랍에서 석유가 나오고 그 석유를 또 이제 수출하는 국가로 북한에서 또 유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아랍으로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때 덩달아 이제 아랍어 학과도 인기를 얻었죠. 이 북한에서도 교수를 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교수하는 게 낯선 일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아랍어과 교수가 어떻게 해서 간첩 일을 했을까? 이 정수일이 아랍어는 물론이고 외국 언어, 여러 가지 언어에 되게 능통했잖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얼굴이 되게 이국적이에요. 이국적이다 보니까 중요한 그 조선 노동당 눈에 딱 띄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 플러스 엄청난 인텔이잖아요, 이분이. 네, 아랍어 교수로 재직하던 중에 간첩으로 발탁이 됐어요. 되고 나서 이 사람한테 4년 5개월 그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을 한국에 보낸 거죠. 센스가 좋았다. 그러니까 이 아랍어과 교수로 발탁될 때 당시 나이도 상당히 어렸어요. 네, 정수일 씨 그때 평양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교수할 때도 나이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정도였고요. 정말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됐고. 정수일 씨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오기 이전에도 중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외교관이었고요. 심지어 내가 이제 북한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상관이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안 그러면 안 되냐. 제발 그러지 마라. 뜯어 말리고 저우언라이 총리도 직접 만나서 참 한번 고려해 봐라. 남는 거 고려해 봐라. 우리가 당신 잘 키워주겠다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엘리트였는데 부푼 꿈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필 타이밍이 안 좋았거든요. 왜? 북한이 당시 그때 반종파 투쟁 이러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연합한 거예요. 밀어내고 이제 순종주의를 강조하던 때였어요.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 뭐 이렇게 했다지만 너는 어차피 우리와 다른 계열, 다른 파니까 저기 외국어 대학에 가 있어 라고 해서 현직에 가 있다가 물 먹은 거야? 그쵸. 약간의 물을 먹었죠. 근데 정수일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그런 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가서
매력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남은 인생을 그 한반도 통일에 조국이라고 이바지하는 게 어때? 라고 하니까 바로 거기서 승낙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4년 6개월의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수일 교수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 옥중 편지에 보면은 민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민족인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한민족인데 이거를 각각 다른 국가를 보고 다른 민족으로 보는 군족주의자들을 제일 싫어한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 말 하더라고요. 군족주의자. 네.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비운의 천재 정수일 그가 4년 5개월간의 혹독한 간첩 교육을 마친 뒤에 드디어 임무에 투입되는데요. 첫 번째 임무가 뭐였습니까? 정수일이 첫 번째 받은 임무는 레바논 국적을 취득할 것, 그리고 남한에 침입하여 주요 정세 정보를 수집할 것. 1979년 1월에 공작금 $10,000를 가지고 레바논에 도착해서 친북 단체인 레바논 조선 친선 협회 그리고 북한 대사관의 도움으로 어찌저찌 무하마드 깐수라는 실존하는 인물로 실존 인물이야. 중갑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레바논 어딘가에는 무하마드 깐수가 살고 있었어. 깐수가 있는 거지. 그 실존 인물로 이 정 씨가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국적 세탁을 한 번 더 해야 안전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필리핀 여권 영상에서 봤잖아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렇죠. 결과적으로 필리핀 국적 세탁을 하는데 성공하는데 처음에 튀니지, 말레이시아, 호주, 파푸아 뉴기니까지 가요. 파푸아 뉴기니? 네, 인도네시아 등등을 다 문을 두드립니다. 신분 세탁을 하려고, 국적 세탁을 하려고. 근데 다 이제 실패로 끝나고 결국은 필리핀에서 가까스로 1983년 4월 필리핀의 국적을 취득한 후 필리핀 국적의 레바논인으로 한국에 들어오는데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보세요. 두 번 했네. 남한에 침투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레바논 사람으로 그리고 필리핀 국적으로 2번 세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따지면 이 사람은 조선족이에요. 그런데 조선족에서 외교관을 하다가 평양으로 돌아와요. 평양에 교수를 하다가 다시 간첩을 하죠. 그러니까 총 4번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국적이 엄청나다 이거. 네.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다른 간첩 사건과 구별되는 점은 국내 잠입시키기 위해서 국적 세탁을 했다는 점이거든요. 그전에도 물론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건 대개 어떤 경우냐면 그 도용된 일본인 신분을 이용해서 오는 건데 한국 사람이 일본인 흉내 내는 건 좀 쉽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필리핀계 레바논인 뭐 이런 식으로 잠입시킨 것이 이번이 이제 처음이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간접 신고 당했잖아요. 풀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안전한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이렇게 훌륭한 공작을 해놓고서 이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거. 대단한 사람을. 그러니까 아니 지금 궁금한 게 그래도 간첩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부 간첩처럼 이렇게 앰플 먹고 죽지 않았느냐? 어떻게 됐나요? 일단 이제 정수일 교수죠. 정수일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은 독약 앰플이 들어있던 볼펜은 있었대요. 근데 마침 놓고 왔어요. 그때 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게 약간 그 검거 과정이 참 우픈데 이상하게 호술하네. 굉장히 우퍼요. 전 개인적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봐요. 근데 잡혔어요. 근데 순순히 이제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순순히 너 그 정수일 교사라는 거 다 알고 있다. 무하마드 깐수 너 그 도용한 거지. 그랬더니 굉장히 어눌한 말로 한국말로 끌려가서 아니요, 저는 무하마드 깐수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뭐라고 할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그 당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섬만 7,000개가 넘어요. 맞아요. 물론 가장 그 마닐라가 있는 곳에는 따갈로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가장 뭐랄까, 제1 언어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민다나오라고 하면은 그 7,000개 언어, 그 수천 개 언어 가운데서도 민다나오 섬에서 쓰는 그 말이 민다나오 같은 경우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이슬람 문화도 하지만 내가 여기 사투리를 내가 그 모국어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다. 안기부에서. 근데 마침 민다나오 출신을 데려와요. 둘이 대화해봐.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아니다.
그때부터 술술술 얘기했다고 하죠. 그 사실 정수일입니다. 굉장히 유창한 한국어로. 유창한 한국말. 갑자기. 야, 이건 못 이기겠다. 안녕하세요. 정수일입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버티고 그냥 얘기 안 하면 되잖아. 끝까지 버티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국적이 필리핀인 거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끝까지 자기가 필리핀이다라고 주장했다면은 이게 사실 국외 추방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필리핀으로. 이분이 근데 법정에서 그랬다고 해요. 자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민이다. 그러니까 민족의식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특수하고 내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이제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은 이게 남이든 북이든 민족 통일을 위한 사업을 내가 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일단 뭐 어쨌든 뭐 어쨌거나 이제 한 나라의 정보를 빼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첩 신분이 들통난 후에 어떤 좀 처벌을 받았어요? 간첩으로 체포됐으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무려 12년간 위장 간첩으로 대한민국의 정보들을 북한으로 직접 빼돌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정보 당국에서도. 12년 동안 했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형이 구형됐는데 형량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데 그칩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깐수가 국내에서 12년간 간첩으로 활동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형을 구형했지만 12년형 똑같이. 그러니까 12년. 그런 의미를 그때 재판부가 부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12년간 간첩으로 생활했던 기간만큼 12년간 수감하면서 하루하루를 속죄하라 라는 의미로 굉장한 선처를 해준 거예요. 이례적인 선처. 그러니까 무기로 감형 정도가 보통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재판부가 왜 선처를 이렇게 해줬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로 바뀝니다. 첫 번째, 다들 말씀하셨듯이 북한으로 열심히 나르긴 했는데 그다지 그걸 국가 기밀로 볼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간첩은 맞지만 국내에서 그간의 연구한 업적들이 너무 국내 학계 발전에 탁월하다. 기여를 했다. 세 번째, 전향 의사를 밝혔다. 전향 의사를 밝혔어요? 예, 결국에 전향 의사를 밝혔어요. 이 세 가지가 참작이 돼서 이걸 기소하는 우리 국정원이나 아니면 형량을 때리는 법원 입장에서 다 이 사람은 좀 봐줘도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공감대가 있습니다. 묘하다. 이분이 이제 사형 구형. 구형을 받는 그 순간에도 걱정했던 게 이러면 이제 연구가 끊긴다. 내가 하던 연구가 끊긴다. 이걸 걱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연구자죠. 천상 학자죠. 이 정수일 교수가 남긴 옥중 편지를 보면은 이제 그 사형 구형을 받고 선고를 받을 때까지가 딱 2주였대요. 그 2주를 마의 2주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악마 같은 2주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도 그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사형 딱 선고가 내려졌을 때 마음이 편했다. 단 한 가지 점이 마음에 걸렸던 건 뭐냐면 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되기 전까지 쭉 이 작업을 했던 고대 문명 교류사라는 그런 그 논문과 책이 있었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최후 변론을 할 때 변호인도 앉아있고 이제 검찰 측에 그 말을 했대요. 정수일 교수가. 나는 죽어도 좋은데 내가 정말 평생 연구를 했던 고대 문명 교류사 그것이 이제 책으로 완성이 안 되고 그걸 못 보고 죽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 자기한테 그 사형을 구형을 내렸던 검사가 뭔가 들고 와요. 뭡니까? 컴퓨터랑 프린트된 원고를 들고 오면서 딱 책상 위에 놓습니다. 뭐냐면 그 정수일 교수가 쭉 연구를 해왔던 고대 문명 교류사 원고였어요. 자기도 참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을 동안이란 많아 그 기간 동안에는 원고를 완성을 해라. 마시라. 정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체포되면서 강의가 폐강이 됐잖아. 학생들은 학점 어떻게 그래가지고 옥중에서 편지로 강의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는데 어떤 학생이 편지를 보냈대요. 거기에 이제 답장을 하는 형태인데 그래도 이것이 이제 지금 도입된 원격. 비대면 수업의 수초다. 4년 1개월 동안 감옥에서 이분이 25,000매의 원고를 썼거든요. 25,000매. 네, 그래서 석방된 뒤에 출간한 책이 9정에 10권. 그러니까 그 전에 잡혀가기 전까지는 3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거니까 그 시간마저도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왜 전향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문에 대한 열정도 많고 제재에 대한 사랑도 있고 나의 연구에 대한 애착도 있고 조국에 대한 사랑도 있는데 바로 이북에 남겨진 가족들 때문에 처음에는 전향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논문도 아니고 연구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때문에 전향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내. 남한에 있는 아내. 이 나쁜 남편에게 속아서 우리 남편은 아랍인인데 국적이 필리핀이에요 라고 12년간 남편한테 까마득하게 속고 살았던 그 불쌍한 어린 아내. 난 그게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 그 아내 때문에 깐수 교수님이 전향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자 여기 제가 아내에게 보냈던 옥중에서의 무하마드 깐수 교수님의 편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당신에게 인고의 쓰라림을 더 이상 안겨주지 않기 위해 나를 잊어달라라고 단장의 절규를 한 바 있어. 단장의 절규. 그러나 당신은 기다림으로 잊음을 멀리하겠다고. 정녕 기담 같은 큰 사랑으로 내게 화답해왔어. 사실 하염없을 기다림이란 그 자체가 그리움이고 외로움이고 괴로움이 아니겠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그 괴로움인 기다림을 선택했어. 그 문학이네, 문학.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네. 주옥 학교의 같다. 문학이고 그냥 지금 교과서에 실어도 될 것 같은. 아니 학자의 글이 아니야. 이건 진짜 문학인데? 무하마드 깐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때 당시 초기 깐수에게는 평양에 있는 내 아내가 있고 평양에 있는 내 딸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공작을 위해서 이용해버리고 버릴 공작에 안타깝지만 희생될 여자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2년을 같이 살고 12년간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날 모든 걸 속였다라는 아내의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그 아내가 지금 깐수 교수님의 편지처럼 기다림을 택합니다. 나만의 아내가 매달 2번씩 면회를 오고요. 편지를 보내고요. 지극한 옥바라지를 합니다. 여기에 어떤 남자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성에 감동한 깐수 교수님이 96년 11월에 아내 때문에 전향서를 제출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촬영 전에 정수일 교수님의 사모님, 이 편지의 주인공인 만났어요? 사모님께 전화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어머머머, 열리세요? 네, 자택에 계신 교수님, 그 사모님에게 전화를 드렸고, 제가 그 사모님에게 길게 안 묻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사모님을 철석같이 다 속였는데 어떻게 그런 기다림을 택할 수 있었는지. 미울 수도 있는데. 남편이 처음에 전향을 안 한다라고 바득바득 우겼을 때 얼마나 미웠을지. 남편이 전향하게 된 이유가 학업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자 때문입니까? 연구 실적 때문입니까? 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쑥스러운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을 사랑해서죠? 라고 물어보니까 통화하는 뭐 한 10여 분 동안 가장 밝고 소녀 같은 목소리로 웃으시더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답인 거네. 그게 정답인 거죠.